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부자 되는 부자TV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 가격, 과연 앞으로 더 오를지 아니면은 지금 꼭지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은 상승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에 대한 감소,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 가격 상승. 자, 실제적으로 현재 전세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임대차 3법이죠. 이건 누구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 7.10 대책 때 임대차 3법이 발효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전세 가격은 분명하게 전세 가격은 오르고 또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그런 전세 물건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를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임대차 3법. 자, 이 임대차 3법을 좀 한번 잠깐 들여다본다면은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세입자가 2년 동안의 전세를 살고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4년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주택 가격에 안정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7.10 대책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실행이 됐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점, 이런 점을 이해를 하겠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문제인 겁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또는 1년마다, 전세는 1년이 없으니까 2년이겠죠?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전세나 월세 상한선 자체가 5%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전월세 상한제 자체가 뭐냐면은 전세 가격은 절대 내려갈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전세를 5억에 내고 있었는데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5억에 5%를 상향해가지고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고 하고 또 계속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왜? 5%밖에 상향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린다거나 아니면은 이랬을 경우에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하던 전세 물건이 4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4억의 전세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5% 상한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억에 살고 그 다음 해에 4억 2천에 뭐 5%밖에 안 되니까 4억 2천에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5억에서 4억으로 내렸고 5%를 올려서 4억 2천에 살았는데 4억 2천에서 5억으로 또는 5억 5천으로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린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5억에서 4억이라는 금액으로 아예 내리지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 내렸다가는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세가 안 나간다 하더라도 5억을 고수하고 또는 높은 가격을 고수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전월세 상한제 자체가 가격을 내리는 효과, 전세 가격, 임대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 가격을 내리는데 역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차 2법, 임대차 3법이죠. 올해 6월 달에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내렸다가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내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리질 못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 자체가 조금은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전세 가격이 하락할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올해 6월 달에 이제 실행이 됐죠. 전월세 신고제. 자, 이 전월세 신고제가 어떻게 보면 6월 1일부로 이제 발효가 되면서 앞으로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자, 이 전월세 신고제, 뭐, 임대인이 됐든 아니면 임차인이 됐든 한 번만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 자체가 다 노출이 됩니다. 자,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과세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세의 기준, 세금이 안 오른 게 있나요? 다 올랐습니다. 하다못해 진짜 재산세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지만 이거를 과세 자료로 활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과연 활용을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전세라든가 월세, 그리고 월세 신고 자체가 잘 이렇게 많이 안 돼서 이런 어떻게 보면 소득으로서는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소득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소득 자체를 다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일단은 뭐 재산세가 늘어나든 종부세가 늘어나든 아니면은 소득세가 늘어나든 특히 이제 소득세가 늘어나겠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거에 과연 집주인, 임대인이 그거를 부담을 하냐는 거죠.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전가냐?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 또는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아서는 이 전환 속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월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왜? 월세는 내기 부담스럽고 전세를 구하고 싶었는데 전세는 물량은 없고 그리고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아서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임대인들은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이 완성됨으로써 소득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노출되는 세금 자체를 임차인들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세는 매물이 점점점 더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없어진다는, 전세 매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꼭지다. 그런데 이 꼭지라는 거는 언제든지 다 더 높이 상승하라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안 오른 부동산이 있나요?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이 오르고 또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런 부분은 항상 있었습니다. 즉, 결국에는 부동산은 길게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더 많이 상승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임대 가격, 특히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이 전세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임대차 3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고 보셔야 되고 이 상승한 전세값만큼 매매 가격도 상승한다고 보셔야 된다. 보시면은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전세 가뭄의 부채질환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작년 7월이죠. 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법 이후에 전세 매물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작년 7월 달에 발생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그나마 계약갱신 청구권은 매물을 조금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4년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 특히나 이 전월세 상한제 자체가 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전세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또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 달에 실행됨으로써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한테 이 소득, 노출이 되는 세금을 임차인들한테 전가를 하기 때문에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서 이런 부분들은 집이 없는 이 임차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도 한번 보면은 자, 이미 이제 전세 가격은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강남이 아닌 대로 이미 이제 전세 가격은 9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103주째, 1년이 52주인데 거의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세 매물이 점점점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자, 6월 이후에는 전세난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세 시장은 진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전세 가격이 진정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세가 진정된 게 아니라 전세 물건이 없어갖고 전세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진정됐거나 아니면 전세 진정됐거나 전세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서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 효과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매물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보는 시각하고 시장이 보는 시각하고는 완연하게 이 온도 차이가 너무나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임대차 3법 자체가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임대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만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공급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급 물량 자체로 따진다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서울 또는 경기도 아니면은 지방까지 다 통틀어 가지고 뭐냐? 가장 큰 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니면은 신규 택지 개발,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공급 물량을 봤을 때 해마다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공급 물량, 내년 그리고 내후년 2023년까지 공급 물량 자체가 해마다 줄어들고 23년 이후 24년부터는 공급 물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재개발 승인도 안 해주고 재건축 승인도 안 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는 집이 부족하죠. 그리고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들 자체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몰리는 지역의 집, 주택,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뭐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공급 자체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현재 과거에 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4년, 5년 그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 서울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어떤 걸 했냐면은 과거에 뭐 이명박 시장 시절에 진행했던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오세훈 시장이 진행했던 재개발 사업, 뭐 한강변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는 뭐 했냐? 일몰제라는 걸 실행을 하면서 자, 니네들 재개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그럼 30% 주민 동의만 받아와. 그러면은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제된 구역이 전체 개발 구역 중에 3분의 1입니다. 즉,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공급을 해도 시원찮을 바에 계속해서 해제시켜버리고 공급을 줄여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죠. 왜? 그때 당시에 이미 진행되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공급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개발이.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공급이 진행이 되고 이제 개발이 완성이 되면서부터 꾸준하게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개발이 뚝 끊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쭉 해년마다 개발이 진행되다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개발을 안 해요. 그리고 해제시켜 버렸어. 그러면은 이 5년 동안 개발을 통해서 이 5년 동안 공급이 될 아파트들 자체가 언제 공급이 되냐면 2020년, 21년, 22년, 23년, 25년 이렇게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까지는 그래도 인허가 물량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 물량,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지만 23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인허가를 굉장히 작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도 지정을 하지도 않고 뉴타운도 지정하지도 않고 재건축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될 게 없다는 점입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과거에서부터 공급 물량이 쭉 이어져 오는 건데 꾸준하게 공급 물량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2020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았어요. 작년까지 공급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1년도 올해죠. 올해 공급 물량이 얼마냐면은 28,000세대. 아직까지는 좀 그나마 올해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근데 내년에 공급 물량은 뭐냐면은 19,000세대. 그리고 2023년에는 16,000세대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2023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있는데 24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인허가 물량 자체를 보면은 건축허가, 정부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5년째 거의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내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확 줄어드는데 정부에서는 는다고 해요. 왜? 뭐 때문에 늘어요? 없습니다. 늘 게 없어요. 왜? 인허가도 안 내주고 공급도 안 해주고 재개발도 해제한 구역도 대부분 해제해버렸고 진행도 안 되게 만들었고 재건축은 아예 올스톱이고 뭐 어떤 걸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지금 현재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규제만 했었습니다. 근 4년 동안 대출 규제 아니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이 두 가지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은 안 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급을 안 해버리니까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4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죠. 작년에서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정책이 전환을 하죠. 뭘로? 규제에서 공급으로. 자, 막상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들 자체가 뭐냐면은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주도 재개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부에서 LH에서 공급을 하지 민간은 하지 마 이거예요. 자, 작년 9.11 대책 이후에 공공재개발 1차 부지를 선정을 했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공재개발 자체가 진행되는 게 손으로 꼽습니다. 왜? 9.11 대책 이후로 입주권을 안 준다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좋죠. 여기가 재개발되면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 한 채가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파트 공사비라든가 이런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입주권 자체를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내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작년 9.21 대책 이후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에서는 입주권을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 보세요.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팔지를 못해. 왜? 산 사람 입장에서는 입주권이 안 나오면 누가 사요? 그것도 프리미엄 주고. 안 삽니다.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거래 절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집이 한 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추가 분담금을 못 낸 사람들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 정부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금으로 또 이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겠죠. 그러면 이것 또한 또 특혜예요. 다른 무주택자들도 많은데 내가 공공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조합원이란 이유만으로 무주택자 그 대출 특혜라든가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 특혜지 않습니까? 자,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공공재개발이 됐든 공공주도 개발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9.21 대책, 2.4 대책, 그리고 2.4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6월 28일 이후에 입주권을 안 준다는 점. 이런 것들 자체가 공급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주도 개발 자체가 성공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공주도의 개발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자체가 공급이 안 된다면 뭐냐? 민간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즉, 오세훈 시장이 되기 전에 재선에 성공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재건축 일주일 만에 다 푼다고 했어요. 근데 풀려고 했더니 서울시에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국토부에서 키를 잡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재건축 자체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막 고심하다가 뭐를 하냐? 재개발.
그래, 재개발을 풀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을 풀려다가 재개발로 선회한 게 아마 이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또 이렇게 발표를 했죠. 6월 달에.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 아니면 서울형 뉴딜 사업이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역세권 개발이 됐든 정비 사업 자체 중에서 이렇게 재개발, 완전히 철거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그런 지역들을 재개발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또 새로 지정하거나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도 또 가로막혀 있죠. 뭐냐? 이사 대책의 후속으로 민간 재개발 또한 입주권 자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고 또 입주권 자체 현금 청산일,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를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이었으면은 이거를 정비사업 구역 지정일로 당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겼을 경우에 그 이후에 거의 한 5년, 7년 동안은 어찌됐든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또 거래 절벽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주도 개발이 됐든 공공재개발이 됐든 또 민간주도의 재건축이 됐든 민간 재개발이 됐든 어찌됐든 공급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이런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현금 청산일 자체를 이렇게 앞당겨 버리거나 아니면은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 이후에는 현금 청산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어느 조합원이 동의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 감소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현재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은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주도의 개발밖에는 없는데 이것 자체도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민간에서 이렇게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간 건설사 인허가 물량 자체도 인허가를 잘 안 해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민간에서 진행하는 인허가 물량 자체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인허가 물량, 민간 분양 자체가 5만 500가구밖에 안 됩니다. 자, 역대 최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격 자체, 이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런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 물량은 작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하나 조금 재밌는 이 만평을 했는데 자 공공분양 임대주택 많이들 공급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공급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공공분양이라든 공공분양이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정부 땅인가요? 주민들 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땅이고 근데 이 국민들 땅을 뺏어가지고 공공분양해주고 공공임대주택 지어주고 하면은 누구 배만 물리냐? LH만 배부르는 거죠.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동산 대책을 24번째 그리고 이번에 25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안정화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는 돈을 재테크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라고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떠냐? 다 재테크에 성공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시장에서 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펼치지 않는 이상은 실제적으로 이런 집값을 안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임대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정부에서 24개, 25번째 정부 정책을 나오고 규제책 나오고 공급대책이 나왔지만 너무나 꼬여 있다는 겁니다. 이 꼬여 있는 실타래 자체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풀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년 대선 선거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는 꼬여있는 실타래 자체, 정책으로 규제로 꼬여있고 정부 공급 대책도 꼬여있는 이 실타래 자체를 결국에는 풀어준다고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내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정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또 무슨 정책이 나오고 규제책이 나오고 뭐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먹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에서라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은 경제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은 건설협회 이런 전문가가 됐든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이런 의견들, 전문가의 의견 자체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내년 대선 전에는 어찌됐든 간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서 이러한 전월세 가격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시켜주고 임대차 3법은 필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가 권리산정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집값은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찌됐든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집값이 상승할지 또는 지금이 꼭지일지 하락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 모든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이 부자TV는 계속되니까요.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런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민이었습니다.